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Q&A 2025년 첫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JB 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좀 긴데 결국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이거를 신규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환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환율 지금 비싼데 환전했는데 다시 환율 빠지면 손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매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환율을 맞추는 건 주식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정말 엄청나게 어렵고요. 이 환율을 맞춰서 돈을 번 사람이 조지 소로스잖아요. 영국 파운드화를 막 숏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역인 거죠. 특히나 너무 슬픈 얘기지만 원화는 그냥 종이에 가까운데 어쨌든 달러는 명백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달러 자산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습득해야 되겠다,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으셨을 때 환전을 하고 달러 자산을 사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뭐 일시에 뭐 한 번에 다 사고 이러실 거 아니니까 일부 환전해서 사고, 일부 환전해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뭐 10% 빠질 수 있죠. 그럼 미국 주식에서 10% 정도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럼 거기서 환전을 한번 더 해서 미국 주식을 더 사거나 또는 미국 채권을 사거나 뭐 달러 자산을 사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맞출 수 없다면 나눠서 환율을 사시고 그리고 그 환전을 해서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달러를 바꿨다는 얘기는 내가 당장 이거 원화로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로 내 수익률을 계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오 푸른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단순, 아주 간략하게 주셨는데 S&P 500 진입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S&P 500은 언제든 괜찮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50%가 빠졌던 경우가 대공황 70년대, 2001년, 2008년 네 번밖에 없었고 그 네 번은 미국의 정말 대공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던 거고 70년대는 미국이 금태안을 정지했었고 거기에 중동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5배가 올랐고 뭐 이랬던 게 뭉쳐 있었던 거거든요. 2000년은 IT 버블 막 사람들이 막 미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IT 버블이 있었고 2008년은 미국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때처럼 20% 30%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 적립식으로 S&P 500을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연간 전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가 그래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안 오면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 조정이 요번 1분기, 2분기에 온다라면 이때 또 보나마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럴 겁니다. 미국 경기 침체 왔다, 또 난리 났다, 많이 빠진다 얘기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S&P 500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12월 달에 다우는 5%가 넘게 빠졌고 S&P도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계속 강세장이라고 느꼈지만 의외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번 1월에도 그런 일이 혹시나 벌어지게 되면은 꼭 진입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회 초년생으로 월급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저 7대 3입니다. 지금 집은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70%의 자산은 안 팔 주식을 고르시고요. 그 미국 지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30은 유동성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30 유동성은 주식이 빠질 때마다 샀다가 오를 때 팔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급여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급여를 받으셔서 쓸 거 쓰시고 뭐 너무 아끼라는 얘기는 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쓰시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드시 매달 꾸준하게 저축 내지는 적립, 주식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 적립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일부는 7대3 비율로 70%는 미국 주식을 저축하시고 30은
뭐 일반 우리나라 주식이나 또는 뭐 유동성, 은행 예금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맞다. 굳이 뭐 다른 자산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일부, 아주 일부는 비트코인 정도 가져가시면 그 사회초년생 자산으로는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봅니다. 대신 하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건 이렇게 적립식을 잘 하십니다. 처음에 막 제 친구들도 옛날 어릴 때 보면은 저희가 같이 증권사 왔을 때 제가 얘기해서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멈춰요. 언제 주로 멈추냐면 내가 사고 있는 이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주식이 됐든 지수가 됐든 이게 빠질 때 멈춥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한 S&P 500 지수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다우가 됐든 뭐 심지어 코스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빠졌더라도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셔야 나중에 큰 돈이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적립식이 잘못이야. 절대 적립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적립식이 잘못이 아니고요. 적립을 어느 순간 중단하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브리텐 베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아마 흑해 함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국의 원유를 뭐 수출해서 현재 WTI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WTI가 높아질까요? 라는 건데 사실 유가 전망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이한 점은 전쟁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서나 있었죠. 중동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는데 유가가 잘 안 올라요. 원래 전쟁 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 끝난 것 때문에 높아진다기보다는 전쟁이 끝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뭐 러시아랑 다시 무역도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 원유 수요를 많이 쓰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유가가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이 쉐일에서 생산하는 양이 매달 늘어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유가에 따라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유가 오르면 생산을 더하고 유가 내리면 덜하고 완전한 자본주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이유가 전쟁이 끝났든 중국 수요가 좋아지든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의 상승폭은 제한이 된다. 저는 항상 주로 주장했던 게 67.5달러, 67달러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사기로 한 가격이거든요. 67, 72가. 저점은 67달러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위로는 80달러, 82달러 정도가 아마 상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Q&A가 2025년 전망에 달려있는 Q&A들인데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아주 길고 좋게 되게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건전하고 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가계가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1년 단위로 오른다는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때를 저점 매수를 고려한다. 이럴 때 미국 주식 투자자가 달러 엔화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환전 얘기 또 주셨는데 첫 번째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저는 항상 지양합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22년째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됐는데요. 무조건은 없고 항상 뭐 변화가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가계가 좋았을 때는 주가는 거의 상향합니다. 특히나 가계가 탄탄하면 50%가 하락하는 그런 급락장은 없지만 1년 단위로 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80년대도 2년 동안 20%, 25%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22년 기억해 보시죠. 2022년에 금리 많이 올랐던 기간에 미국 가계 그때도 엄청나게 탄탄했고 제가 제일 많이 틀렸던 게 그때 상반기에 진짜 많이 틀렸는데 왜? 주가 10% 조정 받았을 때 미국 가계 건전하고 하니까 곧 반등할 거다 했는데 결국 11월에 반등을 했거든요. 결국 반등을 하긴 하지만 1년 가까이 사람들을 정말 괴롭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오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건 가계가 튼튼하고 은행이 건전하면 리만 사태, 뭐 IT 버블, 70년대 무슨 뭐 대인플레이션 시대 내지는 금태한 정지 시대,
또는 뭐 대공황 사태 이런 급락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보고 하락할 때마다 미국 지수를 사는 게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엔화까지, 전 엔화까지는 안 하시는 게 맞다. 굳이 우리가 뭐 일본 뭐 할 필요 있을까요? 달러하고 원화만 갖고 하시면 돼요. 원화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우리가 한국 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은 달러인 건데 환전은 항상 내가 달러 투자를 원하고 적립식으로 달러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또는 내가 지금 보기 어떤 주식이 너무 싸 보인다. 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럴 때는 반드시 그냥 그때 환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뭐 지금 너무 오버슈팅 된 것 같아서 달러 환전을 멈췄을 때 물론 다시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1,470원이었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1,400원에서 환전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왜? 지금도 높아 보이잖아요. 1,200원이 될지 1,100원이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전은 내가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또는 내가 적립식으로 달러 자산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일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이 환전하는 달러는 곧 원화로 안 바꿀 돈. 다시 원화로 바꾸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환율을 못 맞추니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달러를 가져가도 되는 정도의 돈은 내가 좋은 주식 발견했을 때나 달러 살 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단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중국이 부러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부러질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8년에 중국을 엄청나게 세게 규제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이 미국하고 약간 대항하고 서로 막 이랬었거든요. 막 수출도 중요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상태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그래서 지금 쓰려는 이유는 트럼프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수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러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미 12월 말에 시진핑이 5% 경제 성장을 얘기를 했고 그전 로이터를 통해서 4% 재정 적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버티고 부양책을 쓰겠다고 저는 말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만큼은 나쁜 영향을 받겠지만 이게 표현하신 것처럼 부러지고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네드베드 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미국 주식 조정이 언젠가는 올 텐데 내년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언제쯤 조정이 올지 오게 되면 얼마나 올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미 12월에 조정이 왔습니다. 나스닥은 안 빠졌지만 S&P가 3%, 다우가 5%가 조정이 왔고요. 1월, 2월, 3월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 실적 발표가 나오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안 나온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덜 나오게 되면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현재로서의 조정 하단은 1월, 2월, 3월까지 하단은 5,600선입니다. 지금 S&P 500이 5,850 정도니까 한 추가 4에서 5% 정도 조정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100년 역사를 보면 5% 조정은 1년에 2번씩 왔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2번 이상, 2번 조정이 왔었고 10%에서 15%의 조정은 1년 반에 한 번씩 있었는데요. 23년 7, 8, 9, 10, 8, 9, 10에 12%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 조정이 없거든요. 결국은 25년에 10% 이상의 조정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쓰신 것처럼 미국 주식을 사도 될까요? 예, 사야죠. 왜냐? 미국의 은행, 가계, 제가 건전하다고 연간 전망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은행이나 가계나 이런 것들이 건전할 때는 이게 30% 이런 조정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는 50짜리 조정이 오지 않습니다. 설령 30짜리 조정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15% 조정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사게 되면 15%만 더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이 왔을 때 아마 진짜 무섭게 얘기할 거예요. 시장에서. 뭐 난리 났다 또 경제 나쁘다고 얘기할 텐데 이때 조정 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질문을 두 개 정도 주셨는데 제가 이 두 개 정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Q&A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Q&A 아직 없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긴데 심플하게 말하면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별 기업 판단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ETF 활용한 아이디어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말씀을 들으셨고 예를 들어 그루들은 아는 것 투자라고 하니까 ETF 투자가 개별 종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ETF는 우리나라 ETF보다 훨씬 이 업력이 길어요. 90년대 후반에 그 스파이더 SPDR이 먼저 제일 생기면서 ETF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기업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TF의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고 업력이 오래된 ETF는 그걸 운용하는 방법이 되게 체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덜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바이오라고 하면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 ETF는 그 대형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 종목들을 알아야 되지만 중소형주가 많이 몇백 개 들어있는 ETF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 개별적인 종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기계적으로 편입 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ETF를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되는 시기에 AI랑 엮어서 바이오 보신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 요거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뭐 XBI 같은 스몰캡 바이오나 뭐 IBB 같은 대형캡 바이오나 이런 것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건 너무 개별적인 종목이어서 제가 이건 뺐습니다. 뭐 특별히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준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과 비미국 간의 시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평균 회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예를 들어 뭐 모바일 시대에 미국 주식만 치고 나갔던 10년이 재현될 거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 지역의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Rise and Fall of Modern Medicine이라는 아주 빨간색 제약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게 제가 읽었는데 뭐냐면 190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어떤 약이 개발되고 누가 개발했는지를 자세히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신약을 유럽에서 다 개발했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신약을 개발하고 유럽이 신약을 이끌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오펜하이머가 유학을 유럽으로 가요. 미국 대학에 있다가 나는 공부를 더 하기 싶어서 유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이 모든 지식의 선구였던 거죠. 지금은 약은 전부 미국에서 개발해요. 유럽 유학 안 가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성 혁신의 도구를 개발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계속적인 우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2017년에 특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재정을 많이 쓰고 뭐 경제를 많이 부양시키고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비미국이 미국하고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그런 현상이 2024년, 25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아마 재정이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런 건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말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2회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종목에 대한 것들 아마 질문 달릴 텐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